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두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운 정책 생활. 오늘은 2026년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에서 퇴원 환자 통합돌봄 매뉴얼 심층학습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겹겹이 쌓인 서류 더미 앞이나 아니면 다음 대상자 가정을 향해서 바쁘게 운전대를 잡고 계실 실무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릴 이 매뉴얼 분석이 현장에서 겪으시는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네. 과거의 정책적 시각을 보면 환자가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딱 퇴원 수속을 밟는 순간, 그러니까 그것으로 의료적 개입이나 공공의 역할이 일단락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짙었잖아요. 그렇죠. 병원문 나서면 끝이다. 약간 이런 식이었죠. 네, 그런데 이번 추진 배경 및 근거,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제는 환자가 단순히 병원문을 나서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안전하게 정착할 것인가, 이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복지 제도가 발전해서 그런 단편적인 이유 때문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다른 배경이 있나요? 네, 문서를 보면 거대한 인구사회학적 구조 변화를 핵심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고령 완화, 만성질환의 급증, 그리고 1인 가구, 또 고령 노인이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 가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가장 큽니다. 아, 그러니까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구조가 이제는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시는 80대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면 상황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당장 걷기도 힘드실 텐데요. 그렇죠. 병원에서는 수술 잘 끝났으니 퇴원해도 좋다고 하지만 막상 텅 빈 집에 돌아가시면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식사를 챙기거나 화장실에 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맞아요. 결국 집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다시 응급실을 통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지점이 바로 이번 매뉴얼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환자가 퇴원하는 그 가장 취약한 타이밍에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하고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서 지원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거죠. 돌봄의 공백을 공공의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메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네요. 결국 병원하고 지자체가 긴밀하게 손을 잡고 지역사회 돌봄망으로 신속하게 연결해주는 끊김없는 심리스 지원 체계가 필수적인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매뉴얼의 법적 근거 부분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돌봄 통합지원법 제11조입니다. 아, 그 조항 아주 중요하죠. 네, 이 조항을 보면 병원장, 즉 의료기관의 장은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퇴원할 때 그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퇴원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선택이 아니라 아예 의무로 못을 박아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변화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병원 내 사회사업팀이나 담당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열정 혹은 재량에 기대어서 아름아름 지자체 연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담당자가 신경 안 쓰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서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지자체가 그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보의 고속도로를 확 뚫어놓은 셈입니다. 야, 정보의 고속도로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같은 내용도 같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 네, 저도 그 조항 봤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퇴원한 자를 위해서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연계해서 필요한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돌봄통합지원법의 통보 의무가 지자체에 환자의 퇴원 사실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라면요. 네네. 공공보건의료법은 병원과 지자체가 실질적인 행동 계획을 함께 짤 수 있도록 아주 합법적인 근거와 무대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 협력 체계가 국가 법적 시스템으로 단단하게 뒷받침되었다는 점을 우리 현장 실무자님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매뉴얼이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지원하라는 건지 실무적인 핵심 개념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서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은근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제가 반드시 아셔야 할 5가지 핵심 개념만 싹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퇴원 환자의 정의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퇴원 환자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공공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아주 날카롭게 좁혀놓았습니다. 단순히 병원을 나서는 모든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아, 며칠 입원했다 퇴원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시거나 퇴원 예정인 분들 중에서 재입원 위험이 아주 높고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고령 장애인으로 타겟을 딱 특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집중적인 방어막이 없으면 곧바로 의료위기에 처할 고위험군만 명확히 선별하겠다는 거네요. 그럼 이분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그게 바로 두 번째 개념인 환자평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평가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어떤 감이나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표준화 양식에 따라서 환자의 다면적인 상태와 욕구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신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주거환경, 경제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초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표준화된 툴로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환자평가라는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판을 짜는 곳이 바로 지자체에 설치되는 세 번째 개념, 시군구 전담 조직입니다. 일종의 지휘소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지역 내 통합 돌봄 실행의 전체적인 방향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 전담 조직 단독으로 모든 걸 맘대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의사 결정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네 번째 개념, 통합지원회의라는 테이블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치수를 재서 사령부로 보내면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에서 꼼꼼히 논의를 거치는 구조군요. 네, 이 통합지원회의에서 대상자의 서비스 계획을 승인하거나 필요하면 변경하고 나중에 종결 여부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개념인 개인별 지원 계획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개인별 지원 계획은 환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료진이 방문할 것인지, 요양보호사는 일주일에 몇 번 투입될 건지, 심지어 집안의 문턱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낸 맞춤형 서비스 청사진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서비스가 환자의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는 거군요. 자, 뼈대와 개념을 잡았으니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본격적인 실무 이야기죠. 맞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 즉 실제 연계 절차 매뉴얼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실무자님께서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하이라이트인데요. 병원에서 지자체로 환자가 넘어오는 그 숨가쁜 바통 터치의 순간을 살펴볼까요? 네,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병원의 역할입니다. 국가사업 참여병원이나 요양병원, 지자체 협력병원 등이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어 있는데 무작정 아무나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재가 및 일상복귀 지원 효과가 높은 환자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우선순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거군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간소화된 평가와 의뢰입니다. 사실 병원 현장도 인력이 늘 부족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서류 작업 많아지면 다들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복잡한 서류 작업은 정책의 실행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니까요. 그래서 병원이 간소화된 표준서식으로 평가를 수행해서 지자체에 연계하면 지자체가 병원 측에 일정한 연계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 병원의 수고에 대해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돕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이 절차 보면서 진짜 놀랐던 예외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병원의 환자 평가 없이도 지자체의 의뢰가 가능하다. 이 문구 말입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걸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조치로 보이던데요. 그게 이 제도의 현실성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병원 사정상 평가가 지연될 수도 있고 환자 상태가 급변해서 당장 내일 퇴원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도 분명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이때 환자 평가서라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연계를 거부해버리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현재 내 유연성을 극대화해서 어떻게든 환자를 지역사회 시스템 안으로 끌어안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행정적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주 멋진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핵심 절차인 지자체의 패스트 트랙이 작동합니다. 패스트 트랙이요? 네, 병원에서 의뢰가 넘어오면 지자체는 원래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던 통합 판정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냥 간단한 자체 조사만 진행하고 지체 없이 곧바로 통합지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버리는 겁니다. 와, 절차를 엄청나게 단축시켰네요.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하면 현장 조사하고 서류 심사하고 위원회 열리기까지 몇 주가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퇴원 환자에게 그 몇 주는 정말 생명이 오가는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불필요한 행정적 허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신속하게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다만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자체 전담 조직 실무자들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높은 업무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신속성이 생명인 만큼 우리 실무자님들의 어깨가 무거워지시겠네요. 자, 그럼 이런 치열한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쫙 세워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환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실무자님께서 직접 세팅해 주셔야 할 서비스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매뉴얼은 이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 바구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카테고리가 깔끔하게 나뉘어 있죠. 제가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바구니를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조건에 부합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통 서비스입니다. 당장 돌아갈 집이 마땅치 않거나 열악한 분들을 위한 지원주택 연계, 그리고 퇴원 직후에 밥 챙겨줄 사람조차 없을 때 즉각 투입되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여기 속합니다. 지자체별 특화 서비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구니는 이미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계신 장기 요양 수급자 대상 서비스입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부터 요양보호사의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같은 밀착형 요양 서비스들이 체계적으로 엮이게 됩니다. 그 두 바구니가 든든한 기반을 잡아준다면 사실 실무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분들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 퇴원 환자분들일 겁니다. 애매한 경기에 계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세 번째 바구니인 일반 퇴원 환자 대상 서비스가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없더라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에서도 가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 같은 중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퇴원 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입니다. 단기 집중 서비스요? 네, 퇴원 직후 최장 30일. 이 기간이 사실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서비스는 단순히 안부만 묻는 수준이 아닙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영양 식사 배달부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는 훈련을 돕는 단기 재활, 심지어 낙상을 방지하려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해주는 주거 환경 개선까지 제공합니다. 취약한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자원을 쏟아부어서 상태 악화를 꽉 막아내는 핵심 서비스군요. 맞습니다. 공통 서비스, 장기 요양 수급자용 서비스, 그리고 집중 관리가 들어가는 일반 퇴원 환자용 서비스까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보니까 실무자님들 머릿속에 표가 싹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지 감이 잡히네요. 결국 이 모든 치밀한 절차와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환자가 낯선 요양시설이나 병원을 전전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익숙한 곳을 중심으로 끊어짐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이번 정책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심리산 연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살펴보니 완벽해 보이는 매뉴얼 뒤에 우리 실무자님께서 앞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며 풀어가야 할 아주 복잡한 숙제가 하나 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리하시네요. 혹시 매뉴얼 문서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국가 퇴원 환자 지원 사업 4종, 이 부분 눈여겨보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시범 사업, 요양병원 퇴원 환자 지원 제도, 재활의료기관 숙과 시범 사업,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의 구축 사업까지. 와, 이미 우리나라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4개의 거대한 퇴원 지원 시스템이 별도로 팽팽하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은 이 4개의 사업이 각각의 지침과 재원, 각기 다른 평가 도구를 가지고 완전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6년에 이 새로운 통합 돌봄 매뉴얼이 본격적으로 전면 도입되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복잡한데요. 급성기 병원에서 의뢰된 서류, 재활병원에서 넘어온 평가서, 요양병원에서 보낸 계획서가 지자체의 전담 조직이라는 하나의 깔때기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지자체 전담 조직 입장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쓰인 요구사항들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셈이군요. 자칫하면 병원에서 세운 계획하고 지자체의 자원이 서로 안 맞아서 서비스가 중복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차적 혼선 때문에 환자가 꼭 받아야 할 필수 서비스가 누락되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정책의 큰 그림은 그려졌고 제도는 마련됐지만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기존 시스템의 물줄기들을 어떻게 충돌 없이 하나의 통일된 개인별 지원 계획으로 매끄럽게 녹여낼 것인가? 이게 진짜 과제죠. 거대한 퍼즐 맞추기네요. 맞습니다. 한정된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결국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마주하고 우리 지역의 자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신 실무자님들의 치열한 조율 그리고 아주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죠. 서류상의 매뉴얼이 현실의 완벽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실무자님들의 지혜와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하며 짚어드린 내용이 그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데 든든한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실무자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 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